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의 주요 지표별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높고 가장 긴 일본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정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 같은 건강 염려증에도 불구하고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에서 한국은 34.3%를 기록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암이나 치매 등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어설 때 갑자기 핑 하고 도는 듯한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두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일수록 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이 기립성 저혈압 환자 800여 명의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연령이 60대 이상일 경우 몸을 일으킬 때 1분 안에 혈압이 빠르게 떨어질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실신하면 각종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증상이 있는 노년층은 서둘러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발병 환자의 심장 재활치료 참여율을 알아보니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 62,9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960명으로 1.5%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 이상으로 파악된 미국이나 30에서 50%를 보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심장 재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에도 치료에 참여하는 환자는 여전히 적다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병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시신경에 공급되는 혈류량과 혈액순환의 정도를 반영한 수치를 안관류압이라고 하는데 안관류압이 낮을수록 실명을 부를 수도 있는 녹내장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 안과 연구팀은 녹내장 및 고안압증 환자군 3천여 명, 정상군 2만 9천여 명의 데이터를 담은 43편의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들의 안관류압이 정상군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혈압이 안정적일 경우 안압을 떨어뜨려 안관류압을 상승시키는 것이 녹내장 치료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단순히 하지 정맥류의 병명만 알 뿐 그 증상이나 치료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하지 정맥류란 질환명은 들어봤어도 증상과 원인, 치료법 등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증상을 경험했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응답자 4명 중 1명은 하지 정맥류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혈관외과학회 측은 하지 정맥류는 피가 다리에 고여 정맥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일어난다며 다리가 무겁거나 부종 또는 궤양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할 경우 색소 침착, 피부 경화증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발바닥 쪽에는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5개의 가지를 뻗은 족저근막이라는 두껍고 단단한 섬유띠가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하고 또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힘을 실어줘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은 살면서 크고 작은 외상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에 염증까지 더해지면 이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 원인 질환으로 알려진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발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경우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발에 부담을 주는 격렬한 운동을 자주 하거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할 때, 또 바닥이 딱딱한 공간에서 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쿠션이 없는 구두나 하이힐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불어난 뒤부터 양쪽 발 뒤꿈치 통증을 겪고 있는 이현수 씨. 오른쪽 발은 그나마 아픈 게 덜해졌지만 왼쪽 발의 통증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꿈치 속이 찌릿찌릿 뭐가 찔리는 듯한 통증이 너무 많이 아프진 않은데 꽤 신경 쓰이는 정도의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기다려 보고는 있었는데 낫지 않아가고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씨처럼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족저근막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만 명 정도에 그쳤던 국내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22만 명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환자가 많은 편이지만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체중이 실린 채로 발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이나 자세가 반복적으로 외상을 입히면서 생깁니다.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면 관련 조직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징적 증상은 아침에 잠에서 깨 일어나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깐 앉아 쉬다가 다시 걸으려고 할 때도 아플 수 있는데 이땐 몇 발자국 걷다 보면 통증이 차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을 쓰면 체중을 땅에 디디면 그것이 미세하게 자꾸만 그 외상을 주게 되고 아물고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다 딱딱해지고 만성 염증이 되는데 왜 그러면 아침 쉬고 일어나서 디디면 아프느냐? 그거는 밤새 자면서 이 발을 어떻게 보면 이게 처진 상태로 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발 뒤꿈치 쪽이 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쪼그라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디디면 땅에 디디는 과정은 족저근막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그 외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주로 발 뒤꿈치 안쪽에서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서서히 증상의 세기가 심해지고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발 뒤꿈치뼈 부근을 눌러서 아픈 부위, 즉 압통점을 찾게 되고 이 족저근막이 뻗은 방향을 따라 발바닥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핍니다. 증상이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의 양상이 아니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엑스선 촬영, CT, MRI,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대개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데요. 그 첫 단계는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된 운동법이나 무리한 운동량,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을 해서 이 긴장도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하나의 아킬레스건까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오래되다 보면 딱딱해지고 구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킬레스를 많이 스트레칭하면 연속 손상으로 이거에 대한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그 다음에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칭 마사지를 포함한 이제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외에 이제 초기에는 진통소염제 복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또 이런 야간 부목이라는 것을 착용을 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을 밤에 착용을 해서 이 뒤꿈치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자는 동안. 한쪽 발을 뒤로 뺀 채 손바닥으로 벽을 짚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스트레칭. 그리고 앉아서 수건이나 밴드로 발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 등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5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상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존적 치료 단계에서 호전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보존적 치료가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요법을 병행해 딱딱해진 족저근막 부위를 유연하게 합니다. 수술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내시경인 관절경을 이용한 절개술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 성공률은 70에서 90%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대개는 많이들 호전이 되지만 아주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이 안 되는 일부 드물게 그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족저근막의 그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딱딱해진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개해주는 족저근막 절개술 또한 그 부분을 일부 좀 수술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일부 절제해주는 족저근막 부분 절제술. 아울러서 이제 만약에 신경적인 그 눌린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눌리는 걸 풀어주는 신경 해리술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의 통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문의들은 전했습니다. 초기에 보존 치료만 잘 해도 환자의 80%가량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고관절에 이어 허리 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신발은 쿠션이 충분한 것을 신는 게 중요하고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증세가 오래될수록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늦지 않게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죠. 오염된 수돗물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구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약국에서 구충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한때 동물 구충제가 유행했을 때보다는 덜하지만 구충제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온다면서 보통 때는 하루에 겨우 1명 정도였다면 오늘은 오전에만 5분이 구충제를 사갔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9일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처음 확인된 살아있는 유충이 이제는 경기도 시흥, 파주, 화성, 안양, 용인, 또 서울, 부산, 울산, 충북, 청주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죠. 해당 유충은 4급수에 서식하는 깔따구 유충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깔따구는요, 크기가 1cm 안팎 낀 파리목 곤충으로 유충은 작은 지렁이처럼 성충은 작은 모기처럼 생겼습니다. 늦봄부터 발생해 저녁 시간 무리지어 떼로 날아다니고요. 여름철 저녁 시간 공원 가로등 밑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오염이 심한 물로 분류되는 4급수에 서식합니다. 이 4급수는요, 식수는커녕 수돗물로도 적합하지 않고 실지렁이, 깔따구 등을 제외한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데다 주로 공업용수 2급 또는 농업용수로 활용되는데요. 이런 물에서 사는 깔따구 유충은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아토피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졌고요. 이 깔따구가 발견된 물을 마시거나 접촉했을 때도 유발 우려가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깔따구가 아직까지 인체 위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없지만 우리 몸에 접촉했을 때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돗물에서 깔따구가 나왔다는 것은 수질 오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피해 양상을 조사하고 어디서 오염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피해 최소화가 시급하다. 집단적으로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시민들이 필터 등을 사용해서 노출을 줄이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임 교수가 강조했듯이 깔따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필터 등을 사용해서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구충제 복용 역시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구충제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깔따구 유충은 우리 몸에서 번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림의대 기생충학 교실 허선 교수는 깔따구는 기생충과는 전혀 다르다. 깔따구 유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백질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며 회충, 요충 등 기생충 감염이 진단돼 치료용으로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깔따구 유충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경우는 구충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이건 기생충 양성률, 즉 감염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 허 교수가 대한의학회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 기준 우리 국민의 회충란 양성률은 0.025%, 편충은 0.4%, 요충은 0.0042%에 불과합니다. 이 해당 연구가 201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기생충 양성률이 0.1% 미만으로 추정된다는데요.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가 그만큼 극소수일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구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고 또 권장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구충제 복용을 권장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구충제 약효는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는데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이걸 매일 먹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한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굳이 좋은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